다시 이제 기업가 정신으로 돌아와 보면 어떤 게 정말 기업가 정신이냐, 또 얼마나 무모해야 또는 얼마나 도전적이어야 기업가 정신이냐, 뭐 이런 의구심이 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무엇일까? 뭐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티스트가 무슨 일을 했냐면 뉴욕에 이제 쓰레기가 많으니까 그 쓰레기를 작은 투명 파우치 케이스에다가 넣고 이게 뉴욕이야. 뉴욕의 이미지를 팔게 라고 해서 쓰레기를 넣은 상자를 팔아요. 우리나라 예전에 실존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봉익임선달도 약간 이런 거거든요. 한강물을 건강에 좋은 물이다. 마셔. 이건 가격이 비싸. 이런 것들을 팔았던 건데 어떻게 보면 생수 장사를 했던 거잖아요. 당연히 집에 우물 파면 물이 잘 나오던 시대인데 미리 미래를 보고 이제 그 물을 못 먹는 시대가 올 거야. 지하수가 오염이 되면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샘물을 파서 또는 흐르는 물을 건져서 팔아줄게. 그게 봉익임선달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이 현대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잠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 살펴볼까 합니다. 사운드는 다 들리나요? 네. 저게 뉴욕에서 막 버려지고 있는 쓰레기들의 형태랍니다. 비둘기 깃털도 있고 쓰다가 버린 찌낚시도 있고 스타벅스 컵도 있고 뮤지컬 표도 있고 그 동네에서만 돌아다니는 쓰레기죠. 그걸 쓰레기로 본 게 아니라 자원으로 본 거예요. 네, 목소리가 좀 작다고 해서 사운드를 조금 내렸어요. 뉴욕의 이제 그 상황들, 그 이미지를 파는 거예요. 저렇게 이제 길가에 있는 버려진 쓰레기를 모아서 케이스에 넣고 전 세계로 수출한 겁니다. 쓰레기라는 걸 알지만 그냥 추억을 판다. 디자이너기 때문에 가능한 접근이었던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엉뚱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국에서도 이런 게 되게 많았었어요. 제주도에 공기를 팝니다. 한라산에 공기를 팝니다. 설악산에 공기를 팝니다. 이런 것들도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처음 들으시나요? 네, 그런 것들도 있었고 백산수를 팔겠다. 백두산 물이에요. 물론 백두산 물이 섞여 있죠. 네. 그러나 그게 진짜 다일까? 그거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어요. 또 뭐 연예인들이 입었던 옷을 팝니다.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알 수 없는, 물론 인증사진을 붙여고 얘기도 하지만 사실 입었다기보다는 그냥 걸쳐놓고 버리는 개념일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팔려다 보니까 이야기를 붙이는 거죠. 애장품이었다. 근데 애장품도
이제는 안 입고 안 쓰면 쓰레기인데 어떻게 보면 그 부분들을 정면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길가에서 주운 것만이 쓰레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하지만 새로운 거를 파는 거구나. 미국 입장에서는 도시에 있는 쓰레기를 해외로 수출한 거잖아요. 또 외국인들은 그걸 돈 주고 샀고 쓰레기를 수입했고 약간 뜨아하지 않나요? 국가 입장에서는 땅에 묻어야 되는 쓰레기를 해외로 수출했으니까 이 사람은 수출 여군이죠. 이런 게 국내 비슷한 사례가 석촌호수, 서울에 석촌호수라는 이제 잠실 근처에 석촌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은행나무 잎이 엄청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은행나무 그 노란 잎이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지려 밟고 다니고 그러면 이제 약간 지저분해지지 않습니까? 또 은행 열매도 냄새가 좀 고약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떨어지면 떨어질 때마다 그 진공청소기든 청소하시는 분들이 수거를 다 해놓고 어디에다 쌓아놨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약회사에서 진코라는 약성분을 거기서 추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줘. 대신 깨끗하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떨어질 때 바로바로 띄어야 되잖아요. 근데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게 너무 지루하니까 흔들어서 떨구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좀 다른 영역에서 빵 터진 게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아이디어로 시작했던 건데 남이섬에 가보신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남이섬에 가을에 가면 노란 은행잎이 떨어져 있는 길, 핫한 길, 뭐 포토존인 경우가 많은데 남이섬에 은행잎이 떨어져 있는 가을의 낭만길, 추억길, 플라타너스 나무 사이로 노란 은행잎이 떨어져 있는 길들이 가끔 미디어나 아니면 방송에서 또는 사진에서 공유가 되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남이섬에 은행나무가 없어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 석촌호수 쪽에 있는 공무원이 그 나뭇잎 쓰레기를 남이섬에다 팔았어요. 너네 나무 길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노란색 좀 특이한 색깔을 배치하면 사람들이 사진 찍을 때 훨씬 이쁘게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잎을 줄게. 대신 니네가 교통비를 좀 내라. 쓰레기 판 거죠. 자기가 돈 내고 퍼간 거니까. 그래서 그래 고마워. 그래갖고 매년 지금 몇 톤씩 가고 있어요. 물론 그 섬이니까 잘 밟으면 그게 또 섬의 퇴비화가 돼요. 그러니까 비료를 샀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접근으로 쓰레기가 자원화하는 업사이클링이나 리사이클링 구조의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는 막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왜 우리는 그런 게 없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충분히 다양한 시도도 해봤고 다양한 노력도 하고 있는데 화두가 잘 안 되는 건 한국 사람들, 저희 지식인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냥 특이하지가 않은 거예요. 웬만큼 특이하지 않으면 특이하지 않은 그런 건 나 때는 말이야 해봤어. 이런 얘기들을 워낙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젊은 분들하고 기성세대 분들하고 의견차도 생기기도 하고 경험의 차이기도 하지만 이런 변화들의 농도, 강도가 약간 수용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이 새롭게 변화하는 혁신들,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의 추억 내용들을 기반해서 벤치마킹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기성 어르신 선배님들이 하셨던 일들을 저희가 답습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리마인드 하듯이.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인정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공학을 하다 보면 사이클링이라는 게 되잖아요. 과거는 미래가 되고 미래는 다시 과거가 되는 이런 구조들이 많아서 어차피 그건 순환한다. 그리고 뭐 나 혼자 처음 만든 거다.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어디선가 모티브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들만 먼저 인정을 한다면 함께 더불어서 갈 수 있는 것들이 꽤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됐는데 국내에서는 기업 경영을 하는 사람, 경영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앙트레프러너를 해석할 때 기업가 한자로 설명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좀 포인트가 생기는 게 옛날 저희 선배들은 한자 세대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업가 그러면 이렇게 꾀할 기자를 써서 기업을 업으로 하는 사람, 업으로 하는 집안 이렇게 기업가를 보통 명사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기업가 정신, 이 기업가 정신의 기자는 일어날 기자를 써서 뭔가 일을 내서 업을 만들어가는 집안이나 사람이라고 쓰셨어요. 그러니까 동음인데 동의는 아닌 거죠. 같은 소리를 갖고 있지만 다른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한자를 표기할 때는 분명히 다른 뉘앙스인데 그냥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 이렇게 구두로 전달을 하고 그냥 영어 이니셜만 외워서 얘기하는 거가 되다 보니까 이 일어난다라는 이 철학이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일을 내는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시작했던 거라서 창업가 정신이라는 용어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지금 뭐 창업학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산업공학이나 기업경영, 중소기업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용어들을 조금씩 바꿔보자라고 시도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창업이 앙트레프러너십하고 같은 거냐 또 맨 처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창업가 정신하고 기업가 정신, 그 다음에 실제로 비즈니스맨의 마인드, 이게 약간씩 용어가 다르긴 한데 겹치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여기 동의합니다. 과거의 용어들이 공감이 안 되면 조금 바뀌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걸 계속 유지하고 고수할 이유는 없거든요. 기업가라는 말이 이제 대중화가 돼 있다 보니까 뭔가 일을 내는 사람, 그 사람들의 용어를 좀 다른 표현을 하는 게 어떠냐. 네, 뭐 공감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영어적인 이슈가 아니라 한자적 이슈 때문에 한글을 어떻게 변환해서 설명할까 뭐 이런 얘기들로 지금은 계속 토론되고 논의되고 있는 중이라 생각이 됩니다. 1시간 반 정도 돼가는데 잠깐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쭉 달릴까요? 보통 지스트는 수업 어떻게 하시나요? 아직까지는 들을만 하시죠? 네, 그럼 들을만 하신 거로 생각하고 계속 좀 달려보면 이제 샘플로 제가 논문을 하나 더 첨부해서 올려놨어요. 거기에 보면 20년 정도 된 논문들을 연구한 자료들이에요. 글로벌 앙트레프러너십 모니터라고 해서 GEM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항상 이제 기업가 정신들을 연구하고 그게 국가산업, 산업발전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연구한 결과물인데 이게 좀 드라마틱하게 재밌어요. 그 양극단에서는 패스트 분석이라고 이제 정치, 경제, 사회, 기술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GDP나 고용에 영향을 미칠까? 지금 한국에서 또는 현 정부에서 계속 고민하는 게 매출 성장, 그 다음에 고용 성장, 이게 경제 성장을 대변하는 주요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통은 이런 정치 사회적 경쟁이 되려면 전반적으로 국가의 관리 체계,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한다. 그래서 대부분은 뭐 한 10% 내외이긴 하지만 대기업들이 또는 중견기업들이 있는데 이들이 잘 활동하면 성장이 되더라. 그래서 요렇게 가는 과정이 강한 영향력을 보여요. 근데 이렇게 하면 대기업이 아무리 비중이 높아도 10% 넘지 않거든요. 그 우리나라 전체 기업 산업구조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개수로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중소기업이 대부분 한 98%, 97%? 좀 심할 때는 99%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대기업이 하는 방향이 하나 있고 여기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에서는 요 사이에다가 중견기업이라는 개념을 하나 더 만들었죠. 이제 저는 여기를 연구했던 거고 그래서 중소기업도 급이 다르더라. 한 명이 사는 중소기업이 있는가 반면에 500명이 되는 중소기업도 있더라. 그걸 어떻게 같다고 하냐. 나누자. 레벨을 나눠서 진짜 소기업, 중기업, 그다음에 중대기업으로 가는 요 구조를 하나 더 만들고 그 다음에 대기업이라고 얘기하자. 그래서 4단계를 보면 1단계가 가장 높은 영향을 갖는 건지 진짜 좀 작은 기업들이 조금 모여가지고 어마어마한 힘을 갖는 건지 그걸 연구해보자. 이게 이제 기업 입장으로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본 거라면 요즘은 개인에 대한 개념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창업이라는 개념으로 좀 보자. 그리고 창업 기회가 정말 많다면 능력을 배양해가지고 기업을 만드는 것까지 하자. 그럼 여기 이제 소기업인데 소기업의 그 밑에 원료는 뭐냐? 그럼 여기가 소스잖아요. 여기서 키워가지고 소기업이 되고 이게 좀 커지면 중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되고 그 다음에 대기업이 됐거든요. 이 생태계 구조가 돼야 이게 순서가 맞는데 영향력을 봤더니 여기가 보통 이상의 영향력을 갖고 이들이 개수가 많아지니까 GDP에 영향을 미치더라예요. 해볼 만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나가서는 공학에서는 사이클링이라는 게 돼야 해요.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피드백 이렇게 돼야 시스템이 구성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스템 이론으로. 그래서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피드백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 4개가 구성되면 개가 형성되었다, 시스템이 형성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여기서부터 발견돼가지고 성장하는 것까지만 돼 있지만 하나 빠진 게 대기업이 망가지면 흩어져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것이다. 근데 그런 일이 몇백 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기업이 하나 폭파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에 사내벤처라는 개념으로 기업에서 스핀오프하는 구조들을
정책적으로 좀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선순환 구조가 된 거죠. 요렇게 된 거를 벌써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는 개념으로도 있지만 산업정책이라는 개념, 창업활동이라는 개념으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 중소기업 연구원, 그다음에 다양한 학과들도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카이스트에서도 이렇게 기업가정신센터를 이용해갖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지스트에서도 이런 연구하시는 교수님 제가 본 것 같거든요. 이론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어떻게 보면 인프라를 만드는 거다. 또 재밌는 건 기업 성장하는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게 한 1, 2년 후에 나오더라.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창업기업들이 세팅하고 물건을 만드는 게 당연히 그 바로 한 해에 다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만들고 시제품 만들고 그 다음에 키워서 2년차 정도에 보통 안정적인 수익을 만드는 인프라를 구축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미리 시차에 대한 연구를 했구나. 우리는 단편적으로 회귀 분석 같은 걸 이용해서 둘 간의 상관성이 있다. 또 이걸 조금 구조 모형 방정식 이용해가지고 여기가 조금 더 센 영향을 갖고 있다. 뭐 이 정도까지 연구하는데 시계열로 하지는 않거든요. 되게 복잡해지니까. 근데 한 20년 전에 미국에서는 이런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경영공학에서는 시계열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차 만에 반응을 하는지 골치 아픈 과정들이 있긴 하지만 데이터 정리하는 그래도 이런 연구 과정이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연구를 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산업구조 같은 경우가 있다면 소보장과 관련된 기업들을 키우면 수출기업들, 유통, 또 무역, 금, 원유, 석유와 관련된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으로 영향을 받는 시점이 몇 년 정도 걸리냐 뭐 이런 연구하면 되게 재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까지도 기업가 정신이 영향을 미친다까지로 지금 이야기를 풀고 왔고 그런 얘기에 하나를 더 보면 또 이제 GM에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도전적인 사람들을 육성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 창업 활동을 하게 되면 스트럭처라는 이제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산업 설비도 있지만 또 장비뿐만 아니라 자본도 일부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정비할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창업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중소벤처부에서 중소기업청에서 인프라 지원이나 자금 지원이나 정책적인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구가 줄면 좀 답이 안 나옵니다. 시장이 자꾸 줄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65세? 55세 이상이 되는 분들하고 그 이하의 사람하고 지금 한 거의 5대5까지 왔을 거예요. 이제 65세 이상으로 끊으면 아직은 안 왔지만 55세 끊으면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인구가 이제 고령화가 돼가고 있는데 만약에 어느 창업팀이 저는 기저귀를 만들겠습니다. 아기 기저귀 또는 아기 분유를 만들게요. 이렇게 사업을 하고 대단위로 투자를 요청하면 분유를 먹는 일이 과연 많아질까? 그런 수요가 되게 많을까? 예전만 안 할 텐데 이런 상황이 되면 시장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창업할 때 좀 어려워요. 또 하나는 창업을 하게 되면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갖고 리스크 해칭하는 것들을 미리 알아놔야 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알고 시작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는 건 입증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창업이든 아니면 도전하는 문화에 대한 사회적 배려?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 거죠. 한 벌써 5년? 10년은 돼가는 것 같은데 버스나 지하철에 이제 탑승하면 목마른 사슴이 우물을 찾듯이 오늘 폐업한 공장에서 가지고 나온 볼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 사주시면 이런 얘기들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거고 영화에서도 봤었을 거예요. 그런 게 수용이 되던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바로 신고해 버리거든요. 냉정한 사회가 된 것도 있지만 그 제품이 어느 나라 건지도 모르고 품질 보증도 안 되고 그게 만약에 망가진 거고 또 폐기물이라면 산 사람들에 대한 권리 보장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문화가 어떻게 보면 방어적 문화 기질로 바뀐 건데 이제 이런 문화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스킬업을 해서 창업이라는 도전을 할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창업을 할 수 있는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 티모스 모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 그걸 이제 어떻게 하면 창업을 추진할 수 있을까? 네, 이렇게 가는 거로 기업가 모델 정신을 티모스 모델 베이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연구 보고서에 좀 특이한 건 창업을 하는 활동이 활발해지는 게 요런 나이대더라. 가 벌써 20년 전에 분석한 건데 이제 한국이랑 되게 비슷하게 맞아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82세, 지금의 82세인가 그럴 거예요. 환갑 60세 넘어가는 것만으로도 오래 사셨다고 얘기했던 게 불과 한 50년 전인데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120년 정도 산답니다. 그래서 지금 은퇴와 관련된 법규를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65세에 은퇴하고 나면 만약 100세까지 산다고 치고 65세에 은퇴하면 35년 동안 할 게 없어요. 근데 좀 막연하잖아요.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반대로 65세까지 가기 전에 몇 년을 일했는지를 한번 거꾸로 가보면 보통 65세에 은퇴하는 분들은 한 25, 한 30 언저리에 사회생활로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럼 한 25세라고 치고 40년 일해서 35년 놀아야 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40년 정도 일해서 35년을 아무 생산활동 없이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야 해요. 그게 가능한가요? 안 되죠. 그래서 창업이라는 게 한 번 더 필요하고 인생 2모작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지금은 인생 3모작까지 얘기를 합니다. 한 30년 정도? 그러니까 한 사이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배워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한 20년인 것 같다. 그러니까 한 10년 배워서 20년 써먹고 또 다음에 또 10년 배우고 또 한 20년 쓰고 이제 이런 게 3번 돌 것 같다. 그러니까 요즘 많은 교육학자나 미래학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생 2모작, 이제 3모작까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45세로 낮춰지는 이유가 요즘 은퇴나 기업에서 퇴직하는 시점이 정년이 아니라 55세? 요즘 좀 빨라졌고 45세 정도 되면 퇴직 적정기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미국은 이제 그게 20년 전에 그런 증상들이 좀 보였던 건가 봅니다. 한국이 이제 그런 증상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저 때 나와서 창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업에서 잘 훈련받고 연습 훈련이 돼 있으면 금방 하는데 만약에 기업 내에서 경영기획만 하신 분이 은퇴하면 제조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다 이제 경영지도 하는 분들로 나올 텐데 우리나라에 경영지도사가 엄청 많거든요. 그분들이 지도할 만한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이런 게 이제 과잉화 되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의 부흥 시대가 다시 온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예측을 했었는데 차츰 그런 증상들이 좀 보입니다. 기술 경영이라는 게 다시 화두가 됐고 중소기업 기본법 안에 기술 창업 이런 용어들이 이제 올 2월 중소기업 기본법 바뀌면서 반영이 됐고 소상공인 소기업 기본법이라는 개념들도 조금씩 강화가 돼가고 있어요. 다 이제 기술 기반의 창업들을 얘기하는 거라 기업가 정신, 어떻게 보면 벤처 정신들이 점점 부각이 되는 시점이 된 거죠. 그다음 교육학 하시는 분들, 이건 이제 중앙대 김진수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항목들인데, 그럼 기업가 정신 교육이 그냥 교양 수업처럼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MBA 수업들을 들은 학생들이 교육 과정 속에 기업가 정신을 배운 사람이 있고 안 배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추적 조사를 했답니다. MBA급이니까 그냥 웬만한 기업 경영 이론 이런 부분들을 학습을 하신 거고 경영 전략까지 다 배웠을 텐데 도전 정신 또는 창의적 발상 또는 창업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MBA생하고 안 배운 사람하고 몇 년 후 어떻게 사는지 좀 보자 라는 이제 좀 무모한 트래킹을 해본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창업학이던 기업가 정신을 배운 사람이 수입이 더 높더라. 공교롭게. 인과관계가 있는지 모릅니다만 공교롭게 높더라. 그 다음에 수입이 높으니까 당연히 자산이 높은 건 너무 뻔하지 않나요? 근데 자산 비율이 조금 더 높아요. 뭔가 투자를 한 거죠. 네, 이런 게 좀 다르더라라는 게 증명이 되면서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이 잘 사는데 부의 편중이 좀 심해지는데 가 이제 일부 학교에서 입증이 되고 나다 보니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성공하려면 기업가 정신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한국에서도 이런 게 차츰 붐이 일고 있고 많은 창업교육 과정의 기본 항목으로 기업가 정신 교육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기업가 정신이 일어날 기자를 쓰면 정상적인 기업가인데 그냥 기업체들 으뜸기를 쓰면 이건 그냥 CEO 직장인 마인드가 돼버려요. 이게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일어날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거고요. 일어날기자를 쓰는 기업가에 대한 지향점이나 근간은 성취 의욕, 적극성이 있어야 합니다. 1차적으로는 높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포부, 또 노력, 지구력이 좀 있어야 되고 또 위험을 감수하고 맨땅에 헤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체력, 그 다음에 정신력이 있어야 일단 출발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혁신적이어야 돼요. 혁신이란 용어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게 이건 가죽혁자잖아요. 새로운 신이고 사람의 가죽 껍데기를 벗겨갖고 새로운 가죽으로 입히는 과정. 생각해 보세요. 박피를 해가지고 새로운 거를 덮어요. 피부 이식을. 그럼 잘라내고 메꾸는 과정에 고통이 엄청 심하겠죠. 열도 나고 붓기도 붓고 염증도 있을 거고 그 위험함을 혁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혁신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런 혁신을 하려면 조직을 바꾸는 거. 이게 이제 피부를 바꾸는 것만큼 힘든 과정인 거죠. 조직을 처음에 잘못 세팅하면 괴사가 되는 거예요, 기업이. 이런 구조 안에서 새로운 생각들, 또 새로운 제품들, 또 새로운 서비스 개념들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하려고 하는 거. 그게 혁신. 이건 본인이 임계치를 버틸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면 껍데기를 못 바꿉니다. 지금 손가락에 또는 발가락에 발톱 하나만 빼도 아픈데 껍데기를 다 바꿔보자 이런 주장을 하면
멀쩡한데 왜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만큼 혁신이란 말은 두렵고 힘든 말인 거죠. 그러다 보니 위험 감수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확실한 결과가 생겨도 그걸 과감히 도전하는 거, 또 그걸 도전하기 위해서 무모하게 그냥 해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확실해. 이런 예측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성이라는 개념들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무모하지만 근거가 있는 무모함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되고 나면 이제 선제적 조치, 조심스럽게 미리 변화를 어떻게 할 건지, 또 기존에 어떤 식으로 피해 갔었던 건지 다 안전장치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되게 부지런해야 되고 그걸 저희는 진취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맨 마지막에는 이런 것들이 누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자율형 구조가 돼야 해요. 그럼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하고 크게 차이가 없지 않나요? 스스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고 최적화하는 과정들을 찾아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기업가 정신의 근간입니다.